김성환의 시사야. 방역당국이 오늘 지금의 코로나19 유행이 상당히 어두운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 중반으로 올라섰고 비수도권 감염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의 비율 역시 전체의 4분의 1을 넘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일부 유흥업소들이 영업 제한 시간 조치를 어기면서까지 영업을 하면서도 출입 명부 작성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마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벚꽃 명소에도 상충객이 몰리면서 방역당국이 소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접종 대상이 일반인으로 확대된 건데요. 오늘 백신 접종을 받은 한 어르신은 내가 겁이 많은데도 백신을 맞은 건 손자, 손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까 걱정돼서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조금 더 견뎌내야 하는 건 아닐지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오늘도 열띤 유세전을 이어갔는데요.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여야의 선거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 오신환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좀 불안불안해요.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1명, 어제보다 45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551명이란 수치 자체도 지난 2월 19일 561명 이후에 41일만 최다 기록인데요. 이 누적 확진자 수는 10만 3,639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537명, 해외 유입이 14명이었는데요.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총 342명으로 전체 지역 발생의 63.7%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은 부산 53명, 상당히 많았고요. 전북 22명, 경남 21명, 강원 20명 등 비수도권 전체 195명으로 지역 발생 확진자의 36.3%였습니다. 이 수도권에서는 병원과 학교 또 일가족과 관련한 새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과 관련해서 지난달 2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접촉자를 조사하던 중에 오늘까지 1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누적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지난달 30일 이후 학생과 교사 또 학원교사 가족이 잇따라 확진돼서 현재까지 총 11명이 감염됐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일용직 및 일가족과 관련해서 지난달 26일 이후 13명이 늘어나 누적 14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에서도 오늘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부산 영도구의 한 교회에서 지난달 2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10명이 추가돼서 지금까지 누적 11명이 됐습니다. 네. 오늘 오후 9시 잠정 집계치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늘 자정부터 오후 9시까지 잠정 집계치가 504명, 벌써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 비해서 4명이 늘어난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일도 아마 500명 중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이 338명, 그리고 비수도권이 166명이었습니다. 양쪽 다 지금 같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이 300명 그래도 넘어서지는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한 250명대 그 정도 수준 300명 좀 아래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300명대를 넘어섰고 비수도권도 거의 200명대 육박하는 수준이 현재까지 집계치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참 이럴 때일수록 정말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가 진단 키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방역 당국이 검토 중이라고요. 네, 그 방대본이 이제 자가 진단 키트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내일 전문가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대유행에 대비한 검사 확대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가 진단 키트 방역 적용 가능성 등 다각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방대본의 권준욱 이 부본부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정확도나 정밀성 이상으로 간편성, 접근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있는 한 모든 도구와 수단을 동원해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방대본은 자가 진단 키트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보조적인 수단이고 확실하게 이제 확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기존의 PCR 유전자 증폭 검사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당장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산시가 지금 상당히 그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일단 부산시가 내일부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의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중앙재난대책본부와 협의를 하고 생활방역위원회 그리고 그 구군별 의견을 수렴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 그리고 홀덤펍,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5종은 지난달 15일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 이후에 18일 만에 다시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게 된 셈입니다. 네. 근데 조금 느슨해졌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을까 여러 가지로 좀 궁금증이 남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부산 지역의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일각에서는 제2의 이태원 클럽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와요. 네, 일단 아까 제가 부산이 총 이제 50명을 넘어선 걸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오늘 오전 이제 브리핑 기준 때는 이제 그때는 38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9명, 그러니까 오전 기준으로 하면 절반 정도가 이제 그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된 셈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19명이 추가 확진이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용자 46명, 종사자 47명, 접촉자 56명 등 무려 149명이 최근에 이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누적이 된 겁니다. 네. 부산시는 그래서 접촉자 파악이 쉽지 않은 노래방과 노래주점 등 9곳의 상호를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검사를 독려하는 한편 유흥시설 4,100여 개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확진자가 나오거나 거쳐간 이 유흥업소들이 서구, 영도구, 동구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무려 7개구 100여 곳에 이르고 또 접촉자 수도 수천 명에 달하기 때문에 감염 확산이 당분간 계속될 걸로 이제 그 예측이 돼서 이 시당국이 좀 고민을 빠져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금 이제 유흥업소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바람에 지금 확진자 고리를 추적해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 간의 이동을 최대한 접촉을 줄이는 방법으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 확진자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 접종했어요. 네, 방역사령탑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늘 지역 보건소를 찾아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 접종을 했습니다. 오전 11시께 이 중앙 그 방역대책본부 간부들과 함께 이제 충북 청주 흥덕구 보건소를 찾아서 접종을 했는데요. 주사를 맞은 뒤에는 하나도 안 아프다 이런 소감을 밝혔고 접종 뒤엔 취재진과 만나서 제가 먼저 맞게 돼 송구하다면서 그러나 내가 먼저 접종해서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예방 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고 강조를 하고 국민들께서 순서가 되면 백신을 꼭 맞아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일각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어떤 혈전증을 일으킨다 이런 논란이 네. 있는 데 대해서 정 청장은 이상 반응에 대한 감시 조사를 강화하면서 계속 안전성 이슈를 전문가들과 협의하겠다면서 아직은 접종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정치하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서로 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백신이 불안하다고 하는 얘기가 자꾸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접종 동의율이 30%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은경 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현재로서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심하고 맞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것보다 맞아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일반인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특히 네.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해서 SNS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좀 상당히 긴 글을 썼습니다. 이 문 대통령 이 글에서 어르신들께서 정부를 믿고 편안하게 접종 받으시기 바란다면서 접종 초기에는 안전에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셨지만 안심하셔도 된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접종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관용 차량과 버스가 대기하고 있고 접종하신 다음 건강 상태를 살피기 위한 체계도 갖췄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코로나를 이겨내 주시는 게 최우선이라면서 그래야 자녀들도 힘이 나고 일상 회복이 한층 빨라질 것이다. 자녀분들께서도 걱정하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잘 모셔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접종 비축분으로 있었던 백신을 지금 1차 접종으로 당겨서 접종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지금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백신 수급 상황이 좀 불안정해서 원래 공급이 되기로 했던 분량이 제때 안 들어올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됨에 따라서 이제 그런 그 계획을 세워서 그 일부 추진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백신 도입 일정이 원래 지연되기로 했던 게 원래 한 3주, 그러니까 한 달 가까이 지연되기로 했다가 결국 다시 또 다음 주에, 그러니까 원래 늦어지기로 한 예정보다 다시 또 땡겨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우 2분기 중에 1,440만의 도입이 확정돼 있고 예정된 일정대로 공급이 될 것이라면서 당초 몇 주 늦어질 걸로 알려진 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월 물량 43만회 분도 오는 3일 도착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오는 6월 말까지 1,200만 명 백신 접종이라는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코백스 퍼실리티가 공급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3일 오후 2시 55분께 항공편으로 국내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43만 2천회 분, 그러니까 정 총리 말대로 21만 6천 명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명 받으니까 이제 그 숫자는 절반이 되는 셈이고요. 네. 이 백신이 당초 원래는 이제 3월 말에 도착하기로 돼 있다가 이달 셋째 주, 그러니까 4월 3주로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밀렸는데 다시 이제 4월 초로 앞당겨진 겁니다. 이 백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접종 추진단은 당초 코백스에서 4월 중순경 도착할 거라고 통보했으나 계약 등 조달 관련 행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당초보다 앞당겨 도착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추진단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사가 2분기에 우리 정부에 직접 공급할 백신의 인도 일정도 확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르면 화이자 직계약 물량은 2분기에 총 300만 명분,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2분기 직계약 물량은 350만 명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미 들어온 것과 합치면 대략 한 800만 명분 정도가 되는데요. 네. 지금 코백스가 4월에서 5월 사이에 보내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0만 5천 명분이 거기에 추가로 있지만 이제 요거는 아직 언제 들어올지는 확정이 안 됐고 네. 또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등 세계 제약사도 2분기부터 공급하기로 돼 있는데 요것도 이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뭐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 백신 접종 계획엔 차질이 없을 만큼 백신이 들어오고 있다. 이것만은 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서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죠. 네, 역시 오늘 아까 정세균 총리 정례 브리핑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정 총리는 최근 백신 수급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오늘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을 팀장으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백신 도입 관리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이 TF를 중심으로 신속한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백신 여권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여권 혹은 그린카드를 도입해야 접종을 한 사람들이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른바 백신 여권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정 총리는 올해 초부터 관련 준비를 시작해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접종 사실을 증명할 시스템 개발을 이미 완료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유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이른바 인증 애플리케이션도 지금 준비가 됐다면서 이달 안에 애플리케이션을 공식 개통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원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백신 여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반응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차별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 이 이제 세계보건기구 입장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그런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정 총리나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바람직하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말하자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네. 어떤 국가는 백신이 좀 빨리 접종이 되고 어떤 국가는 늦게 접종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차별이 없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이제 한국 이제 국민들이나 특히 뭐 사업가들의 경우에 어떤 외국이 나가는 경우가 있을 손해를 수 있으니까.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우리가 앞장서서 차별을 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차별 받는 경우는 좀 줄여야 되겠다. 아마 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당초 정부가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다시 도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자, 이제 그 4.7 재보궐선거 얘기도 좀 해보죠.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돼요. 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이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뭐 사전투표는 뭐 이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아시겠지만 별도 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 관계없이 사진 부착된 신분증만 있으면 이 재본선이 실시되는 모든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고요.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당일 투표를 마감하고 일반 투표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4월 7일 당일 그 저녁에 개봉이 됩니다. 아마 투표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편하더라고요. 신분증만 가져가면 어느 뭐 선거가 치러지는 어느 곳에 가서 그 지역 안에서는 어느 지역에 있는 뭐 그 투표소에 가도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하다 이런 생각을. 네,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네, 사실 본선거일에는 그래서 우리 이제 집 근처에 어디 초등학교였나 어디 동사무소였나 그 선관위에서 그렇죠. 그거 보낸 확인해야 안내문을 되니까. 찾아보고 확인하고 약간 네. 그래야 되는데 뭐 사전투표일에는 정말 아무 동사무소나 가도 되기 때문에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지금은 거의 본 투표율의 3분의 한 절반 가까이 되는 그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지금 선거 전에 막바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당이 부족했다. 보궐선거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네, 뭐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좀 자인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이런 호소 릴레이를 펼쳤는데요. 이 김 대행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잘못된 관행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LH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생활적 폐해 구조적 불이에는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다면서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 강령 기준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한껏 몸을 낮추고 일종의 이제 읍소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제 오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좀 눈길을 끄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회의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렸는데 여당 선거대책위원장께서 부동산 정책이 여당 실패라고 자인하고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정치에서 후회라는 것은 끝을 의미한다. 약간 일종의 승리선언처럼 보이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끝난 것이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오후 쌍문동 유세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 같다고 후회하는 것 같으나 후회할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것이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는 게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한껏 기세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지금 그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토록 오만한 정권이 드디어 바람을 느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과쇼를 한다 한들 이미 늦었다. 국민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연일 사과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부동산 폭등 현상에 대해서 이게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지금 부동산 문제가 정부 정책 실패 때문만은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로 해석이 돼서 좀 오늘 민주당의 태도와 좀 대조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호승 실장이 그 사실상 첫 이제
대언론 브리핑을 연 자리였는데요. 여기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고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전 세계에서 유동성이 커지고 그로 인해 자산 가격이 실물 가격과 괴리되면서 높아진 현상이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이 실장은 이어서 주택시장이 2월 중순 때부터 안정적인 쪽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주택 정책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기자로부터 이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정책의 성공 실패를 어떤 정책 담당자가 나와서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얘기한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다.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안이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중앙정부 지자체 간에 마음을 모아서 공급을 늘리고 같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오후 5시 요새에서 바로 이거를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상황을 항상 예측을 못하고 헛소리를 하는 정부가 되고 만 것이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월세 인상으로 논란을 빚은 박주민 의원. 오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 디지털 본부장직을 사임했어요. 네, 오늘 김태년 의원 당대표 대행이 이 박주민 의원에게 공개 경고 처분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 허영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김 대행은 그 박주민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당 차원의 강한 경고를 전달했고 자성을 촉구했다. 또 당의 경고에 대해서 박 의원의 합당한 의견 표명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직후에 이 박주민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국민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 여러분이 느꼈을 실망감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면서 이 박영선 후보 캠프 홍보 디지털 본부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뭐 악재를 이렇게 봉합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악재는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해찬 전 대표 발언도 또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어요. 네, 이제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 이제 3월 중순경이죠. 17일, 19일 정도 이제 뭐 유튜브, 라디오 이런 데 출연을 해가지고 뭐 선거에서 거의 이긴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 TBS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선 네. 지금으로 봐서는 꼭 역전을 확신할 수는 없다. 아직은 좀 뒤지고 있다고 봐야 하고 얼마나 결집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재보선에 패할 경우 내년 대선까지 어려워지는 건 아니냐 진행자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대선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면 순탄하게 대선까지 가는 거고 잘못되면 비포장도로로 간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그 이해찬 전 대표가 당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게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비판을 내놨죠. 예. 그러니까 이제 TBS 라디오에 오늘 이해찬 전 대표가 나온 자리에서 예. 내부 여론조사상으로는 좁아지는 추이를 보인다. 뭐 최근에는 한 자릿수 이내로 좁혀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말하자면 공표 가능한 여론조사가 아니다. 이제 선거법상 여론조사는 이제 언론사에서 의뢰해서 선거 그 여론조사 기관에 상담한 공표가 가능하고 뭐 선거 당사자 정당에서 한 거는 원래 공표가 안 되는데 이제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취지의 지적을 했는데요. 네. 뭐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제 선관위가 지금 여기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오늘 그 성대위 김예령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지난번에 윤건영 의원도 비슷한 발언해서 네. 선관위가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 물론 이제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네. 뭐 과거에 이제 이런 일들이 뭐 종종 있긴 있었는데요. 예를 네. 들면 2014년 지방선거 때는 당시에 이제 정몽준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나경원 의원이 그 승기를 잡고 있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당시 캠프 관계자가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법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수습하는 일도 있고 그랬습니다. 일종의 뭐 어찌 보면 정치 관행상으로 보면 선거 때마다 우리 박빙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실은 그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선관위 관계자들한테 여론조사 물어보면 결과야. 그것도 안 된다고 그렇죠. 하는데 정치인들은 관행적으로 아니 뭐 내가 뭐 정확하게 숫자를 말한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좀 뭐 피해가고 약간 그런 뭐 관행이라면 관행인 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어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용산 참사의 책임을 임차인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오 후보가 그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서 다시 재차 해명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종로 노인복지관 방문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어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뭐 입장을 밝혀달라 이런 질문을 받고 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낀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뭐 이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있는 데 대해서는 이건 일부 언론이 자신의 발언을 부분적으로 보도한 탓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왜곡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곡이란 말은 뭐 오 후보가 직접 하진 않았고요. 그 자신이 했던 발언 전체를 다 인용해서 방송을 하면 그런 식의 공격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자신이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 드렸는데 그 부분은 생략된 채 앞부분만 보도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 의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곽 기자가 소속돼 있는 프레시안에서도 그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사를 제가 썼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이 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뭐 저는 기사를 쓴 당사자고 오세훈 후보는 뭐 이게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했다고 하니까 네. 오 후보가 한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전체적인 발언은 어땠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고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가 컷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용산 참사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의 임차인들이 중심이 돼서 전철련이라고 시민단체가 가세해서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쇠구슬인가요? 돌멩이인가요? 이런 거를 쏘면서 저항을 하는 건물을 점거하고 거기를 경찰이 진입하다가 생겼던 참사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고는 과도한 그리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부터 생겼던 사건입니다. 네, 지금 그 논란이 됐던 발언 내용을 전문 그대로 지금 오세훈 후보의 목소리로 저희가 들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어때요? 기사를 쓴 기자 입장에서 볼 때. 뭐 제가 기사를 쓴 당사자인데 네, 뭐 그러니까요. 뭐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청취자들께서 다 듣고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은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 그걸 이제 경찰이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일어났던 뭐 사고였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는데 청취자분들께서 판단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용산 참사 유가족들은 오세훈 후보를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어요. 네, 용산 참사 유가족과 생존 철거민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 이 용산 참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 전 6명의 시민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용산 참사에 대한 오 후보의 발언에 온몸이 떨려온다면서 평범한 우리 가족과 세입자들이 테러리스트, 폭도로 매도당했던 끔찍한 시간이 다시 떠오른다. 원통함에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던 고통이 후벼 파해지는 것 같다. 이런 애통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철거민, 세입자들은 테러리스트도 폭도도 아니다라면서 이 수십 년 장사하던 임차 상인들이었고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땀 흘려 일궈온 생계수단을 빼앗으며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잔혹한 개발 폭력만큼 과도하고 잔혹한 대규모 폭력이 또 있느냐. 이제 오세훈 후보의 폭력 발언을 비판하면서 2009년 1월 20일 용산 참사 폭력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오 후보는 지금이라도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박영선 후보 다 나서서 일제히 공세를 쏟아냈고요. 네. 정의당도 어제 이제 이동영 수석대변인 그 논평을 통해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다시 상처를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 사과를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오늘은 여영국 신임 정의당 대표가 직접 입장을 내서 책임자로서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한 마당에 10년이 더 지나서까지 희생된 분들을 모욕한 셈이다. 게다가 생존권을 위한 사회적 약자의 싸움에 여전히 불법 꼬리표를 붙이고 폭력적 공권력을 옹호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오 후보가 서울 지역을 강남과 비강남으로 구분해서 표현한 것을 두고도 공세를 펼쳤어요. 네, 어제 이제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어제 유세에서 이제 오 후보 실명을 거론하진 않고 서울을 강남과 비강남으로 나누는 희한한 양반이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표현은 정치권에서 가끔 쓰는 표현이라서 예를 들면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우상호 의원이 출마를 했었는데 네. 그때 출마 선언에서도 강남과 비강남 격차가 벌어져서 위화감이 커졌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유세 과정에서 좀 논란이 빚어졌어요. 지금 지지 연설을 한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오늘 양천구 목동 유세에서 이제 2004년생 미성년자가 유세차에 올라서 지지 연설을 하다가 중단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오늘 유세에서 이제 사회를 본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그 한 청년을 이제 그 단상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생애 첫 투표자다 이러면서 지지 발언을 듣자고 했는데 네.
그 무대에 올라온 이제 그 청년이 생애 첫 투표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제 나이는 18살 2004년생이다.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다. 네. 그래서 입당도 투표도 할 수 없는데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 그 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기 의원이 서둘러서 이제 그 발언을 그 중단을 시켜가지고 이거 연설이 중단이 됐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작구 사당동 태평백화점 앞 유세에서 이제 동작구 거주 28세 대학원생이라고 소개된 뭐 한 청년이 또 단상에 올랐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 모든 청년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는 식으로 이제 왜곡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그 박 후보 지지 연설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이달 초까지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그러니까 전직 당직자였다는 점이 밝혀져서 이제 야당이 그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당장 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연출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이 도봉구 쌍문동 유세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유쾌한 반란 정권 심판을 2030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2030은 줄을 섰고 자발적으로 무대에 올라 얘기하고 싶다고 하는데 다급한 박영선 후보 측에선 2030을 올리겠다더니 어제는 가짜로 자발적 지지자인 줄 알았더니 당직자를 올렸다. 오늘은 미성년자를 올렸다. 뭐 정말 위선적이고 무능하다. 뭐 이런 비난을 했고요. 그 국민의힘 선대위 부대변인 논평에서도 어제는 일반 청년이라며 당직자들을 유세차 올려 시민을 우롱했다. 오늘은 선거권 없는 고등학생까지 유세를 시키다니 이게 시장 후보가 할 행동이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후보들의 움직임도 한번 좀 살펴보죠. 오늘 어디를 찾았습니까? 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이제 오늘 동선이 좀 뭐랄까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지난 10년 전 이제 시장직에 있을 때 좀 저질렀던 실책 이 부분을 좀 부각시키는 일정 동선을 짰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은평구의 한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 작업에 나섰는데요. 이 일정에서는 점심 굶는 어르신 숫자가 줄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점심을 대접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했다. 사각지대 아이들과 노인층의 급식 문제를 촘촘히 생기는 서울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 논란을 사실상 부각시킨 거고요. 네. 또 이제 용산 도시기억 전시관 방문 일정도 있었는데 이제 이건 바로 그 오세훈 후보의 용산 참사 관련 발언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한 일정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또 그밖에 오전 합정형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목동, 화곡역, 까치산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서 유세를 펼쳤고요. 오세훈 후보는 좀 전에 얘기했던 이른바 비강남 지역을 오늘 쭉 훑었습니다. 네. 그 오전에 중랑구 서울의료원을 방문해서 이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이어서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용산 참사 발언을 해명을 한 거고요. 네. 그 오후에는 이제 성북구를 시작으로 노원, 도봉, 그 강북구 미아동 이제 이런 데를 순차적으로 찾는 일정을 폈는데 그래서 이제 노원 유세에서는 이준석 현경병 그 노원 당협위원장들이 그리고 도봉에서는 그 지역구 의원이었던 김선동 사무총장 등 이제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합류해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예, 보통 유세 일정을 보면 지금 선거 판세가 보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약간 약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가거나 아니면 강세인 지역에 가서 좀 굳히기 전략을 취하거나 이런 전략들을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일 부친과 사전투표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유권자는 사전투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공식 일정이다 뭐 이렇게 또 공개 일정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아지고 있네요. 예, 그러게 말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제 윤 전 총장이 그러니까 아버지 윤기중 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내일 오전에 난가조동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 뭐 투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이 있으면 뭐 답변도 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게 이제 그 검찰총장 사퇴 이후에 이제 언론 앞에 서는 게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뭐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있을지 뭐 이런 점이 주목이 되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를 하는 정도의 이미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정치적 해석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전투표 지금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야권에서. 근데 그거하고도 묘하게 연결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고 또 부친하고 같이 간 측면에서 부친이 또 고향이 충청도잖아요. 그래서 충청권 대만권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던데 이건 뭐 오직 윤 전 총장만 아는 사실이니까 그냥 해석의 영역으로 맡겨두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 현직 검사가 윤 전 총장의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비판글을 지금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고요? 네, 이게 어제 저녁에 나온 그 소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면이라는 가정법에서 이제 정치를 한다면 우려된다. 이제 그 검찰총장으로서 이제 가졌던 어떤 뭐 언행들이 이제 그 어떤 정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검찰총장이었는데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되면 검찰의 독립성에 의심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철환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이 어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쓴 글에서 전직 총장의 정치 활동은 법질서 수호를 위한 검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염원과 모순돼 보인다. 검찰 수장이었던 분으로서 남은 인생의 선택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늘리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그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박철환 지청장은 윤 전 총장이 그 사퇴를 할 때 그 퇴임 입장을 밝힌 글에 자신이 남긴 댓글도 소개했는데요. 정치활동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조직과 권한을 활용했던 프레임을 통렬히 깨부숴달라. 당시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박철환 지청장은 앞서 이제 지난달 25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는 이제 이문정 감찰 그 연구관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취지의 글도 올렸고, 지난 2월 말경에는 이제 중수청 설치 그 공소청 설치에 대해서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여부는 평검사회의가 아니라 전국 검사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을 모아야 한다. 뭐 이런 글을 올리는 등 네. 이른바 이제 그 검찰개혁 그 지금 법무부에는 상당히 좀 날을 세운 입장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일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중요 변수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투표를 독려하면서 정권 심판을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제 인터뷰 시간에는 여야 서울시장 후보 캠프 측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우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오신환 전 의원을 연결해서 이번 선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열심히 네네. 또 현장을 누비시기도 하시는데요. 오세훈 후보와 요즘 어떤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유세하고 계세요? 저는 주로 캠프 내에서 전략하고 판세 분석을 짜고 있는데요. 네. 예, 오늘은 제가 현장 분위기도 좀 느낄 겸 오세훈 후보 마지막 강북구 유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예, 이제 내일하고 모레가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사전투표는 아시다시피 이 앞서가고 있는 후보들의 경우, 투표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투표에 더 많은 시민들이 이제 투표장으로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그 유세 현장에 나가면 유권자들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도 나누게 되고 현장 분위기를 실제로 몸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접 예. 체감하는 민심은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이번 선거가 무엇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시민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또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 실정들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런 민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에 이어서 오늘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네. 한번 기회를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사과와 대책, 이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읍소 전략을 쓸 것 같으면 LH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그때 반성하고 썼어야죠. 지금 시종일관 네거티브 공격으로 진흙탕 선거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게 별다른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와서 억지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 저는 시민들이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요. 네. 최근에 김상조, 박주민 의원과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네. 저는 당장 징계하고 당적 정리라도 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지금 벌어진 일들은 본인들이
저질러 놓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모습들은요. 시민들로 하여금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들어갔잖아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이 시작이 된 건데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여론조사상 수치하고 선거 결과는 좀 많이 다를 거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종의 뭐 기대가 섞인 발언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보궐선거의 특성상 투표율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론조사 결과와 투표 결과가 당연히 같을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기대와는 달리 승패가 바뀔 정도로 많이 다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예,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의 대체적 결과들을 보면 그 적극 투표층에서 오히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서울을 바라는 시민들의 민심을 지켜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과거에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적극적으로 사전 투표율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사전 투표 제도 자체가 뭐 특정 정당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각 당의 지지층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가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네. 투표율이 높을수록 앞서가는 쪽이 유리하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민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호소하고 있고요. 특히 내일과 모레 이번 보궐선거가 7일 날이 평일이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꼭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 그 용산 참사와 관련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오세훈 후보가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긴 사건이다. 이렇게 관훈 토론회에서 밝히자 민주당과 유가족이 강하게 비판하고 뭐 정의당도 여기에 이제 같이 이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선거 과정에서 뭐 후보가 돌발 질문에 답변하다가 일부 말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요. 그러나 전후 맥락을 보면 당시 갈등을 중재했던 시장으로서 그 책임을 강조하면서 나온 말이거든요. 당연히 경찰의 과잉 진압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돌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 내용상 보면. 네. 그 경위가 뭐 어찌 됐던 간에 본인도 오늘 사과 발언을 했고요. 유가족들께는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된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 후보가 내곡지구를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시장 시절 직접 발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거짓말 논란도 계속되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민주당의 공세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것은 이제 거짓말 프레임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 LH 투기 사건을 덮기 위해서 물타기용으로 사실 이 내곡동 문제 캐캐묵인 얘기를 계속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가 오히려 이 부분을 고백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네. 제가 거꾸로 묻고 싶은 건 문재인 정부 실세들의 내로남불 또 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오세훈 후보 배우자가 50년 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상속받은 땅이 문제인가요? 10년 전에 이미 울거먹은 얘기들을 계속 들고 나와서 재탕 삼탕하고 있는데요. 저는 대꾸할 가치가 없고 또 이미 여론조사 보면 시민들의 판단은 이미 끝났다. 저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오세훈 후보가 해명을 내놓으면 또 해명이 또 다른 이제 반론에 부딪히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몰랐다 이렇게 초기에 얘기했는데 그게 또 나중에 가가지고 민주당 공격에 빌미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뭐 당내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측량 현장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 후보가 기억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혀서 이게 또 논란이 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해명을 좀 속 시원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러니까 오
후보가 맨 처음에 뭐 기억에 의존해서 해명을 하다가 혼선이 빚은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이 내곡동 땅의 이제 쟁점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당시에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특혜를 받았느냐. 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거짓말 프레임에 자꾸 그것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갔느냐 안 갔느냐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그냥 흑색선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오세훈 후보가 시민들 몰래 땅을 사갖고 부동산 투기로 이득을 본 게 아니라는 것은 시민들 모두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전혀 뭐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TV 토론에 대한 평가도 좀 듣고 싶은데요. 각 당의 평가는 좀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박영선 후보는 뭐 이른바 이제 오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걸 보니 예. 측량 현장에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 했는데요. 예. TV 토론 두 차례 지금 진행이 됐는데 TV 토론이 이 어떤 판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이제 저도 선거를 참 많이 치러봤는데 이제는 하다 관심법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표정이 오묘한 미소인지 한번 제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안타까운 게 저도 뭐 국회에서 박영선 후보와 의정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참 장점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선거에 매몰되면서 오히려 그 장점이 부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꼭 2007년도 대선 때 정동영 후보 같은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네, 정동영 후보요? 네, 당시에 그 이명박 후보와 너무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네네. 일관되게 그 네거티브 공격만을 일관되게 해왔던 그런 모습이 저는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네. 오세훈 후보의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박영선 후보 본인 얘기를 해야 된다. 선거는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서울의 비전과 정책은 무엇인지를 시민들께 내놓고 거기에 판단을 받는 것이지 이게 상대 후보 얘기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자기 발목 잡는 일이다. 그래서 전혀 지금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네. 전혀 그것이 반영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전략을 바꿀 때도 됐다. 마지막 남은 일주일 동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박영선 후보에게 충고를 드리자면 이제는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TV 토론 한 번 더 하자 뭐 말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던 것 같긴 한데 뭐 네네. 더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뭐 상세한 뭐 캠프 간에 뭐 이야기가 주고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 후보들 입장에서 아마 토론을 뭐 더 추가적으로 하자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예. 서로 후보 간에 그냥 얘기하는 거일 뿐이다. 캠프 간에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적 토론은 아마 이제 그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방송사에서 하는 토론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캠프 간의 입장들이나 일정들이 있으니까 네. 그럼 방송국과 이제 조율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약에 대한 얘기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오세훈 후보는 1가구 1주택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문재정부 보유세 강화 정책하고 지금 정반대라고도 또 볼 수 있는데요. 이 또 재산세 개편은 국회 입법 사항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실현 네. 가능한 겁니까? 그 한 가구 1주택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노년층의 은퇴 세대잖아요. 예. 이분들은 소득이 없어서 주택담보대출도 못 받고요. 또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당연히 생활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타겟 계층을 정해서 환급하는 방법을 쓰면 국회 입법 절차가 없어도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과세, 조세 형평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가 돼요. 예를 네네. 들면 뭐 집값이 비싼 아파트, 뭐 20억짜리 아파트라고 뭐 예를 들면 네. 거기에 따르는 세금 감면 받는 거 하고 그렇지 않은 뭐 지금 서울시 평균이라고 하면 한 9억 정도 아래인 거나 그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데 사는 분하고 똑같이 감면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쪽은 더 많이 감염받고 다른 쪽은 덜 감염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감면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그것이 본인들이 이 희망해서 그렇게 지금 공시지가 내지는 세금을 올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토지 가격이 상승한 것은 이 정부의 잘못된 실정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1년 만에 3억에서 5억 정도가 갑자기 가치가 상승했다고 해서 그 세금을 다 정부가 꼭 벌금 매기듯이 뜯어가게 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분명히 있다. 거기에 대한 분노가 지금 일부 이번 선거에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세율 구간들을 조정하더라도 그런 컨센서스가 있다면은 저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뉴타운 정상화 이걸 통해서 36만 원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요. 이게 좀 그 집값을 더 부추기는 거 아니냐, 집값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지금 부동산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1차적으로 주택 공급은 줄고 또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런 네.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끝없이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도 공급을 늘리겠다 하는 거고요. 또 그건 박영선 후보조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민간주택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해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 네. 투기 투기 수요는 당연히 잦아들게 돼 있죠. 그래서 네. 지난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이 지금보다도 오히려 집값이 안정돼 있었다라는 어떤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그것이 일견 타당하다. 그래서 공급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부작용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공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하지만 이 30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돼야 하는 이유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선거의 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이로 인해서 벌어진 보궐선거입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고요. 또 그런데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용산공원을 박원순 공원으로 하자는 등 끊임없이 2차, 3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서울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성추행 사건 또 부동산 대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이번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네, 네. 이번 투표장에 모두 가셔서 예. 오세훈 후보에게 꼭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